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염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머지 gram 양성균의 감염 질환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테타누스, 두 번째 보툴리즘, 세 번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젠스 인펙션, 네 번째 노카르디오시스, 다섯 번째 액티노마이코시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타누스, 파상풍입니다. 이거는 클로스트리디움 테타니라는 균에 의해 감염이 되면은 이 균이 테타누스 톡신을 만들어서 분비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죠. 이 균은 철을 좋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철제 도구, 특히 녹이 슬어 있다. 그러면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거에 관통상을 당했으면은 당연히 균이 우리 몸에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흙에는 철이 많이 섞여 있거든요. 사실 전 지구적으로 보면은 철이 굉장히 흔한 원소잖아요. 그래서 흙, 모래 이런 데도 이 파상풍균이 많아요. 그래서 세척을 제대로 하지 않은 철제 기구에 상처를 입었을 때, 특히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옛날에는 탯줄을요 녹슨 가위로 자른다든지, 아니면은 이거를 이빨로 끊는다든지, 아니면은 흙을 바른다든지, 그런 특이한 전통적인 방식을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꼽의 처치를 비위생적으로 했을 때, 이럴 때 이제 신생아들이 걸릴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녹슨 철제 물건들에 상처 입었을 때, 특히 이제 puncture wound 입었을 때 깊게 찔린다 그러면은 걸릴 수가 있고요. 또 이게 동물이나 아니면 곤충의 입에도 많대요. 그래서 이제 사람 포함한 동물, 개, 고양이 이런 거에 물린다든지, 아니면은 곤충에 물렸을 때도 걸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걸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이게 테타누스는 아시는데 이 테탄이라는 단어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테탄이라 함은 근육의 강직을 말합니다. 그래서 근육에 힘이 쫙 들어가가지고 풀리질 않고 계속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테타누스 톡신은요, 머슬로 들어가가지고 이니비토리 뉴런을 방해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이제 근육을요, 활성화시키는 뉴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근육을 억제시키는 그런 뉴런이 있거든요. 그런데 모터 뉴런으로 가는, 정확히 말하면 이제 근육을 활성화시키는 뉴런은 이제 모터 뉴런인데, 그게 원래는 이제 그거를 이제 CNS에서 활성화시키는 것도 있고 아니면 억제하는 뉴런도 있다는 거죠. 근데 CNS에서 내려오는 그 뉴런은요, 기본적으로는 억제성 뉴런이에요. 이니비토리 뉴런입니다. 이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어퍼 모터 뉴런 팔시, 로어 모터 뉴런 팔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퍼 모터 뉴런은 기본적으로 이니비토리 뉴런이란 말이죠. 근데 그러면 이니비토리 뉴런은 어떤 뉴로트랜스미터를 내놓냐 하면은 가바라든지 글라이신이라든지 이런 거를 내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얘네가 이 모터 뉴런을 약간 억제하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요게 이 이니비터리 뉴런이 작동을 안 하게 되면은 요 모터 뉴런이 자동적으로 활성화가 돼서 근육을 수축을 시키는 겁니다. 이거 얘기 좀 어렵죠? 이거 신경과 가시면서 자세하게 다시 배우시면 돼요. 어쨌든 그래서 이 테타누스 톡신은 뭐냐? 이 이니비터리 뉴런을 못 쓰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근육이 항상 활성화 상태가 되겠죠. 그러므로 힘이 쫙 들어가가지고 풀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증상은요, 우리 온몸에 힘을 꽉 주고 있는 상태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목하고 입에도 힘을 꽉 주고 있으니까 당연히 음식이나 물을 삼키기가 어렵고, 애들이라면은 젖을 주기가 힘들겠네요. 또 그리고 이제 주먹을 꽉 쥐고 있다. clenched hands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를 이렇게 턱에다 힘을 꽉 주고 이를 안 다물고 있는 거를 우리가 뭐라 하냐? lockjaw. 이게 턱이 자물쇠처럼 잠겼다는 뜻이죠. 아니면은 그걸 이제 trismus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리고 턱에도 힘을 주고 있고 이제 그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그 근육이 당겨져 가지고 그래서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그게 마치 씩 웃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이도 막 드러나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뭐라 그러면 이제 Rhizus sardonicus 이렇게 부르는데 굉장히 비웃는 것처럼 이제 grinning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발에도 힘이 꽉 들어가 있는데 그 이제 발을 도시플렉션 하는 근육이 그 플랜터플렉션 하는 근육보다 힘이 더 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은 도시플렉션을 하고 있다. 그리고 등은 이제 등 쪽으로 아치형으로 굽힌 채 펴지를 못한다. 그런 거를 오피스토토너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어프램도 테타니가 오니까 당연히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respiratory failure 올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온몸에 힘을 이렇게 꽉 주고 있으니까 통증도 굉장히 심할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지금 눈을 가려놓으니까 이게 웃는 얼굴인가 아닌가 이제 잘 헷갈리는데 어쨌든 간에 입에 힘을 꽉 주고 턱에도 힘을 꽉 주고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가 다 드러나는데 이런 거를 보고 Rhizus sardonicus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운 얼굴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거 옛날 사람들이 그린 그림이네요. 이제 등이 이렇게 쫙 굽혀지니까 아치형으로 굽혀지는 걸 이런 거를 오피스토토너스라고 그러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 얼굴에도 여기 뭐야? 발을 이렇게 도시플렉션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약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팔도 이렇게 플렉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가 이렇게 드러나 있고 목 쪽에도 힘을 쫙 주고 이제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이제 테타노스를 표현한 그런 그림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상처를 깨끗하게 소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항생제는 뭘 줘야 되겠어요? 메트로나이다졸이랑 그 다음에 페니실린 같이 줘야겠네요. 이제 메트로나이다졸은 클린다마이신과 같이 그 이제 에너로빅 박테리아에 잘 듣는 그런 항생제고 페니실린은 이제 그람 양성균에 듣는 균이니까 듣는 항생제니까 이 둘을 같이 써야겠네요. 그리고 이제 당장 근육이 너무 힘이 쫙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이완제 계통 약물을 좀 사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가바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가바 아고니스트인 벤조디아제핀 계통, 디아제팜, 클로프로마진 아니면 이제 바비트레이트 계통 이런 약물을 사용을 해가지고 머슬 릴렉션을 좀 시켜줘야겠네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요. 이 파상풍은 이거 한번 걸렸다 그래서 면역력을 획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걸렸든지 안 걸렸든지 간에 이제 백신 접종을 해가지고 능력 면역을 한번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요. 국시에 더 잘 나오는 건요. 이 테타노스 자체를 진단을 하는 것보다 이거에 대한 예방이 훨씬 더 잘 나오죠. 그래서 이게 시험에 참 잘 나오기 때문에 거의 뭐 매년에 한 번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모든 사람한테 10년마다 T뎁을 맞춰줘야겠습니다. 그래서 10년마다 T뎁 맞는 걸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처가 이미 생겼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우선은 파상풍 백신 접종을 예전에 제대로 맞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잘 기억을 못하든지 아니면은 맞긴 맞았는데 3번을 다 맞은 게 아니다. 그러면 안 맞은 걸로 치는 거고요. 3회 이상을 맞은 게 확실하다. 그러면은 접종 받은 걸로 치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백신 접종을 받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를 풀 때는요. 3번을 맞았다고 딱 잘라서 얘기하지 않은 다음에야 안 맞았다고 간주하시고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안 맞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제 깨끗하든 더럽든 이제 상처 상태에 상관없이 일단 이제 테타노스 백신 접종을 3번을 무조건 하는 거예요. 옛날에 2번 맞았는데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제 무조건 3번 완료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상처가 만약에 깨끗하다. 깨끗한 칼에 베었다든지 흙먼지가 들어간 것은 아니다. 상처가 그렇게 깊지 않다. 그렇다면은 테타노스 3번 접종하는 걸로 충분합니다.
이거는요, 사실 테타누스를 예방하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예방 접종을 깨끗하게 완료하는 걸로 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만약에 상처가 더러운 상처다. 녹슨 못에 찔렸다. 흙먼지가 많이 들어갔다. 그다음에 개나 고양이, 사람한테 물려가지고 상처가 이제 깊숙하게 났다. 그렇다면 그때는 테타누스를 3번 접종을 하고 그리고 테타누스 이뮤노글로불린까지 같이 줘야 됩니다. 이때는 정말 테타누스 걸릴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티톡신을 줘가지고 뭐라고 해야 될까? 그 톡신을 없애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뮤나이제이션을 그러니까 이제 액티브 이뮤나이제이션, 패시브 이뮤나이제이션이죠. 이걸 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3번 이상 백신 접종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 그러면은 이제 상처를 깨끗하게 소독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생제, 만약에 이제 뭐 사람한테 물렸다든지 개나 고양이한테 물렸다든지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서 이제 애니멀 바이트에 해당하는 항생제를 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항생제를 주는데 테타누스 백신 자체를 더 접종하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마지막으로 테타누스 백신을 맞은 지 10년 이상 됐는데 깨끗한 상처가 생겼다든지 아니면은 5년 이상 됐는데 더러운 상처가 생겼다든지 그럴 때는 TD를 한 번만 접종해주면 되겠어요. 이거는 이제 그래서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지났으면은 모든 사람이 무조건 다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TD를 1회 접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더러운 상처일 때는 이제 5년 지나면은 그 이뮤노글로불린 형성이 충분하게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TD를 한 번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예방접종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부터는요, 요 다음부터는요, 사실 그렇게 국시에 잘 나오는 내용은 아니기는 해요. 그렇지만, 나오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툴리누스 균 감염에 대해서 봅시다. 요거는 조금 전에 다룬 클로스트리디움 테타니의 사촌인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에 감염되는 건데요. 제가 조금 전에 그 테타누스라는 단어는 온 몸의 근육에 힘이 빡 들어가가지고 빠지지를 않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보툴리즘은요, 정반대로 온몸의 근육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왜 이 보툴리눔 톡신을 아주 낮은 농도로 주는 것이 보톡스 시술이잖아요. 그래서 뭐 주름 같은 데다가 주사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근육이 힘을 못 쓰니까 이제 주름이란 건 이제 근육이 이렇게 당겨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제 거기다가 보톡스를 주면은 주름 모양 같은 거를 만들지 못하게 된다. 이게 보톡스 시술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제가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균은요, 다른 클로스트리디움 친구랑 마찬가지로 스포르 포밍, 그 다음에 anaerobic한 gram positive 박테리아고요. 핵심 톡신이 그 보톡스, 그러니까 보툴리눔 톡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툴리눔 톡신의 주요 기능은 뭐냐면요, 우리 몸의 글랜드라든지 아니면은 머슬로 들어가는 너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글랜드가 기능을 하게 하고 머슬이 수축하게 하고 걔네들이 그 기능인데 거기서 아세틸콜린이 나오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걸 이제 영어로 Presynaptic Acetylcholine Release를 억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머슬 등등으로 들어가는 신호가 다 막혀버리니까 머슬도 축 처지고 글랜드들, 침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게 보툴리즘인데 이 톡신을 어떤 경로로 섭취하게 되느냐 그에 따라서 이제 음식에 미리 들어있던 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foodborne botulism, 음식을 통한 보툴리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 클로스트리디움은 스포어를 포밍한다 그랬잖아요. 그 스포어가 우리 몸에 들어왔는데 그게 소화기를 통해서 들어왔다. 그거는 그러면 이제 보통은 죽는데 애기들한테서는 그게 죽지 않고 막 발화해가지고 톡신을 내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infant botulism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우리 몸에 생긴 상처를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우운드 보툴리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푸드borne 보툴리즘부터 봅시다. 이제 음식 안에서 이미 형성된 보툴리눔 톡신을 이제 섭취하게 되는 건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거 보시면 어때요? 그 통조림 통이 이렇게 뭔가 부풀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이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통조림이 잘 닫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뭐 안에 소독을 살균을 제대로 못했다든지 아니면 제대로 밀폐가 안 됐다든지 그래가지고 이제 외부에서 공기가 조금씩 들어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현기성 균이 안으로 유입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안에 현기성 균은 안에서 가스를 막 많이 만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통이 찌그러진다든지 이런 모양이 돼요. 사실 요즘에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죠. 그리고 요즘엔 누가 이거 보고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하겠어요. 딱 봐도 뭐가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그 통조림 만드는 기술이 좀 떨어져가지고 요런 식으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사람들이 이제 뭐 한번 먹어본 거죠. 그러다가 보툴리누스 균에 감염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제 그 생선을 소금에 절인다든지 해가지고 보존식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러다가 뭐가 이제 잘 안 된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실 상한 거죠.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균에 이제 오염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잘못 섭취를 하면은 이제 그 독소가 몸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균은 이미 여기 활발히 번식을 해가지고 독소를 잔뜩 만들어 놓은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미 형성된 독소를 우리가 먹는 거기 때문에 먹으면 36시간 이내로 증상이 빠르게 생기겠네요. 당연히 온몸 근육에 힘이 빠지고 뭐 이러니까 몸을 가누기가 힘들겠죠? 근데 이의 특징이 머리 위쪽부터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힘이 빠진다. 그러니까 목부터 가누기가 힘들 거고 팔이나 다리의 힘은 비교적 조금 나중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이아프램도 근육이니까 역시 힘이 빠지겠죠? 이제 숨을 제대로 쉬기가 힘들 거다. 이제 하이포벤틸레이션이 생긴다. 그래서 respiratory acidosis가 생기겠네요. 꼭 이렇게 근육 증상만 생기는 건 아니고요. 신경계 증상도 같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프리시냅틱 너브에서 아세틸콜린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크레니얼 너브 중에서요. 아세틸콜린이 나오지 않는 나오는 크레니얼 너브가 뭐가 있어요? 이거 아시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parasympathetic nerve인 3, 7, 9, 10번이 생각나시면 돼요. 걔네들은 너브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이 나오죠. sympathetic nerve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모공 그러니까 이제 털로 가는 것 빼고는 이제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게 나오고요. 그죠? 그래서 3번은 기능이 뭐예요? 이제 빛이 밝을 때 생기는 거니까 동공이 수축을 하죠. 마이오시스 또 이제 퓨필러리 컨스트릭션이 생기는 역할이고요. 또 그 다음에 눈을 움직이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3번이 그리고 눈을 뜨는 것도 3번입니다. 그죠? 그래서 3번이 기능을 못하면은 이제 동공이 반대로 커지는 겁니다. 잘 생각해서 이거 그 국시에는 잘 안 나오는데 USMLE에 진짜 뻔질나게 나오거든요. 이제 동공은 수축하는 게 parasympathetic nerve고 확장하는 게 sympathetic nerve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동굴에 들어갔거나 그러면 어둡잖아요. 무섭죠. 그럼 교감신경이 활성화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두우니까 동공이 커져야겠어요? 작아져야겠어요? 커져야죠. 그래서 sympathetic nerve, 교감신경은 mydriasis고 parasympathetic nerve는 그거의 반대니까 myosis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parasympathetic nerve가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mydriasis가 생기겠네요. 자, 근데 pupillary dilation이 생기면요. 원래 우리가 물체의 상을 정확하게 보려면은 이제 그게 이렇게 확장돼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 약간 카메라의 빛 조리개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동공이 비교적 수축을 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안과에서 산동제 맞으면은 운전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상이 정확히 보이지가 않고 앞이 흐려 보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눈이 제대로 이제 초점을 이렇게 맞출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딱 고정이 안 되니까 이제 상이 복시로 보인다. 디플로피아 생기고
그 다음에 눈을 뜨고 그 다음에 눈꺼풀을 고정해 놓는 역할이 역시 3번 신경에 의한 거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눈꺼풀이 자꾸 처지는 토시스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이제 7번, 9번 이런 거 이제 교감신경 해가지고 이제 침을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침도 안 나와. 드라이 마우스가 생기고 눈물도 사실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와 얼굴에 있는 근육들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까 눈 뜨기 힘드는 거, 그 다음에 눈 움직이기 힘든 거 이런 것도 나왔고, 그 다음에 얼굴 근육도 잘 안 움직이겠네요. 그리고 목구멍 안에 있는 근육이라도 잘 되겠어요? 안 되죠. 이제 삼키는 근육 당연히 잘 안 되고, 혀도 잘 안 움직이고. 그래서 dysarthria, dysphagia, 그 다음에 당연히 gag reflex도 제대로 안 될 겁니다. 구역 반사 제대로 안 될 거예요. 그리고요, 이 근육에 힘 빠진다고 하는 거는 이제 스켈레탈 머슬뿐만 아니고 내장 근육도 포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스머스 머슬도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카디악 머슬 빼고는 다 건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머스 머슬들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드러나냐? 당연히 이제 소화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제 약간 좀 더부룩할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urinary retention. 그러니까 이제 블래더가 수축을 못한다. 그리고 constipation. 대장도 이렇게 자꾸 움직여가지고 변을 그게 밀어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constipation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진단은 혈액에서 톡신을 검출하면 되고요. 치료는 이게 보톡스가 한 3개월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가만 냅두면 안 되고요. 안티보톨리즘 안티톡신을 써줘야 됩니다. 이거 이뮤노글로불린이죠. 이뮤노글로불린을 쓰는데 이게 말에서 나온 독소를 사용을 한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숨쉬기 힘드니까 respiratory support 해줘야 되겠죠. 요 증상이 비슷하게 myasthenia gravis 중증 근무력증이 있어요. 이제 그 증상이 역시 눈도 약간 흐리고 그다음에 디플로피아 복시 생기고 그다음에 말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음식 삼키는 거 이런 거 제대로 안 되고 숨도 차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근육에 힘 빠지는 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거 그것도 비슷해요. 근데 이거 차이점 뭐냐면요. 이거 자가면역 질환이잖아요. 만성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툴리즘처럼 그렇게 급성기력 막 몇 시간 만에 갑자기 확 생기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막 심해졌다가 조금 괜찮다가 그래서 하는 거 이제 그런 걸 이제 fluctuating symptom이라 그래요. 예, 그렇게 심해졌다가 괜찮았다가 그거를 반복을 하는데 이제 환자가 몇 달, 몇 년을 그러다가 못 참겠어가지고 드디어 병원에 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보툴리즘이랑은 많이 다르겠죠. 그래서 환자가 이게 이런 증상을 줬을 때 이게 증상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증상이 생긴 지 얼마나 됐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막 그렇게 급하게 생겼다? 그러면은 보툴리즘이고 몇 달, 몇 년에 걸쳐서 막 나아지다 심해지다 이거를 반복한다면은 이제 MG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툴리즘이 이게 다른 종류도 있는데 그것도 증상들은 똑같아요. 근데 우리 몸으로 톡신이 들어오는 경로만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 infant botulism, 그러니까 영유아 보툴리즘이죠. 요거는 GI 트랙으로 보톨리누스 균의 스포가 들어오는데요. 보통은요, 얘가 거기서 이제 환경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발화를 할 생각도 잘 못하고요. 그게 잘한다 하더라도 균이 위산에 의해서 금방 파괴되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는데요. 이 신생아들은 아직 위산 분비 기능이 발달을 잘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 균들이 열심히 증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스포가 꿀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꿀은 절대 썩지 않는다는 거 이거 유명하죠. 근데 그 꿀에 포자는 들어가가지고 덮여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살 미만의 아기들한테는 분유 대신에 꿀을 주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유명합니다. 또 한 가지 이 균이 자연 상태에서도 흔하기 때문에 밖에서 흙먼지 같은 거에 좀 섞여서 들어올 수가 있다 그래요. 근데 특히 그렇다고 이제 애기랑 산책을 절대 하면 안 되는 이 얘기는 아니고요. 특히 이제 철골조가 드러난 폐건물 있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데 이 균들이 좀 많은 편이래요. 그래서 주변에 예를 들어서
저기 뭐야, 아기가 태어났는데 옆집이 이상한 지 몇 년 됐는데 아직도 사람이 안 들어와가지고 흉가로 방치가 되어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건물 근처를 이제 애들 유모차에 태우고 이제 산책을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나온 먼지 같은 게 들어와가지고 애가 보툴리즘에 걸릴 수가 있다. 요것도 이제 시험에 이제 국세는 안 나오죠. USM에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독소가 일단 몸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증상은 똑같아요. 애기들도 역시 축 처질 거고요. 요 사진처럼 이렇게 목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은 목을 전혀 가두지를 못하고 힘이 쫙 빠져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힘이 빠지니까 젖이나 분유를 잘 빨지 못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오토노믹 심텀, 그러니까 이제 자율신경이 조절 안 돼가지고 생기는 증상들, 뭐 컨스티페이션이라든지 유리네이션 이런 거 잘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BP가 막 허트레이트나 BP가 막 요동을 친다든지 뭐 이런 증상들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진단은 임상적인 양상에 더해서 대변에서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의 스포르 또는 톡신을 확인하면 되는 거고요. 치료는 역시 보툴리즘의 이제 이뮤노글로불린을 쓰면 되는데 이게 신생아한테 쓸 때는 말에서 나온 걸 쓰면 안 되고 꼭 휴먼 드라이브들을 써야 된다고 하는데 글쎄 이것까지 알아야 되는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 보툴리누스 균의 스포어가 상처를 통해서 몸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거를 운드 보툴리즘이라 그럽니다. 이제 날카로운 것에 찔린 상처 아니면 뭐 베인 상처 이런 거를 통해서 몸에 들어오면은 이제 그 스포어가 이노큘레이션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뭐 아무리 보툴리즘 균이 많다 그래도 일반적인 상처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여기 이제 피부 베었다든지 그래가지고 이거 걸리진 않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막 여러 번 찌르고 그런 사람이 재수없게 한 번씩 걸리는 거거든요? 그럼 보통 사람이 이게 걸릴 일 있을까요? 없죠.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몸 찔러가지고 외부에서 상처를 자꾸 입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리고 더러운 거 가지고 자꾸 찔리는 사람. IPT랑 주셨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 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늘을 이렇게 쿡쿡 찌르다가 그 사람이 뭐 소독이라도 제대로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IP 드럼 어뷰저는 이 상처를 소독을 하지 않고 찌르고 그 다음에 그 주사 바늘을 쉐어하고 그런 게 일종의 문화로 형성이 되어 있대요. 제가 전에도 이거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잘 걸리는 거예요. 이제 이 균이 살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공기 중에 비해서 비교적 어네어빅 인바이러먼트가 되니까 이제 균이 깨어나가지고 증식을 해서 톡신을 분비하기 시작하겠네요. 역시 증상은 똑같아요. 눈을 잘 못 뜬다, 토세스, 동공 확장, 마이드리아시스, 복시, 디플로피아. 그 다음에 뭐 음식을 삼킨다든지 말한다든지 뭐 이런 거 힘들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숨쉬기도 힘들고 기타 오토노믹 펑션 같은 것도 같이 생길 거고요. 자, 근데 이 운드 보툴리즘은 이게 상처를 통해서 균이 들어가가지고 막 번식을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처에 균이 번식한 흔적, 앱세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염증이 생길 거니까 피버나 루코사이토시스가 생긴다든지 이런 상처 감염의 증거들이 또 같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진처럼 보시면요. 뭐 지금 이 사람한테 지금 마이드리아시스는 막 그렇게 딱 잘라가지고 확인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토시스가 있는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다리에 얼마나 찔렀는지 다리 여기저기 상처가 굉장히 많이 났네요. 그죠? 뭐 일단 다리에 이렇게 상처 많은 사람은요 IVD 그런 유저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이제 운드 보툴리즘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진단하고 치료는 푸드borne 보툴리즘이랑 똑같은데 때에 따라서 이 상처에 데브리망을 해줘야 될 수가 있겠네요. 그냥 놔도 잘 회복이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항생제 치료를 통해서 회복을 할 텐데 뭐 이 정도까지 됐으면은 뭔가 좀 데브리망을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런 걸 해줘야 된다. 자, 그런데 이거랑 구별을 해야 되는 게 오피오이드 어뷰스입니다. 마찬가지로 약을 하느라고 여기저기 막 찔러서 상처라든지 그 다음에 infective endocarditis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숨쉬기 힘든 것도 좀 비슷해요.
근데 차이점이 오피오이드 어뷰스 때는요, 퓨필이 아주 작아져요. 그래서 핀포인트 퓨필이 있다. 물론 사실 오피오이드랑 다른 약을 같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항상 그렇게 핀포인트 퓨필이 생기냐면 그건 아니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보툴리즘은 마이드라시스가 생기는 거. 그게 굉장히 큰 차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차이가 뭐가 있냐면은 오피오이드 인톡시케이션 때는요, 브레디니아가 생겨요. 호흡수 자체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툴리즘은요, 호흡은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숨차잖아요. 지금 막 그 호흡 근육이 제대로 안 움직이고 그래가지고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그 호흡에 대한 노력은 계속해요. 그래서 R은 정상이거나 아니면 조금 더 높겠죠? 근데 호흡근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니까 드나드는 공기 양은 적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차이점이다. 요거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리스테리아 감염입니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젠스라는 균에 감염되는 건데 요 균은요, 특징이 저온에서 발육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요, 냉장 유통되는 음식들에서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균은 이제 식품 위생상 중요한 균이다. 가끔 뉴스 같은 데 나와요. 이 균은 특징이 이렇게 길쭉한 플라젤라를 가지고 있어요. 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모하고 선모하고 차이가 뭐냐면요, 선모 실리아죠? 실리아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GI 트랙이라든, GI 트랙이 아니지, respiratory 트랙에 선모들이 많죠, 실리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노폐물을 외부 물질을 배출한다든지 이럴 때 쓰는 거고요. 플라젤라는 이렇게 길쭉하고 얇은 편모예요. 이제 이거는 요 박테리아 같은 애들이 움직일 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요건 또 리스테리아 중요한 특징이 facultative intracellular microbe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얘는 세포 밖에서도 살 수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매크로파지 같은 거 안에서 이게 세포 안에서 사는 거를 더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쪽에 살면서 이제 매크로파지만 교란을 하면은 다른 면역세포한테 당할 확률이 조금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진 굉장히 유명한 사진인데요. 이 보시면 요 조그만한 초록색 작은 덩어리 있잖아요. 이게 리스테리아 균이고요. 이 빨간색은 이 균이 세포 안에 액틴을 써먹고 있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균은요, 자연적으로는 물이나 흙에 섞여 있는데요. 사람 몸에는 어떻게 들어올 수 있냐면은 살균을 잘 안 한 우유, 그러니까 unpasteurized milk, 아니면은 이제 요런 걸로 만든 유제품, 아니면은 이제 만들다가 오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유제품, 이제 주로 치즈 같은 거죠. 그런 거를 통해서 감염이 될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이게 찬 온도에서 잘 지내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을 통해서도 아웃브레이크가 터지기도 해요. 그리고 흙에서 키울 수밖에 없는 식물들, 특히 그 중에서도 새싹 같은 거 있잖아요. 흙이랑 되게 가까운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걸리기 쉽다고 돼 있고요. 또 육가공품들, 델리 밋, 이제 콜드컷이라고 하는 차갑게 먹는 햄 종류들이에요. 그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핫도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런천 미트라고 하는 런치 미트, 이런 것들이 리스테리아에 오염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특징이 어떻냐면요, 주로 차갑게 유통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이 리스테리아가 차가운 온도에서 번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식품공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균이고, 이제 정부에서 이제 식약처 이런 데서 가끔씩 이제 검사를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는 균이죠. 근데 이 균은 특히 면역이 약한 사람들, 여기서 이제 고령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의 고령의 기준은 65세가 아니고 50세입니다. 그래서 50세를 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면역 저하가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잘 걸리는데, 이런 사람들한테서는 특히 메닌자이티스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닌자이티스 환자 같은데 환자 나이가 50세 이상으로 많든지 아니면은 면역 저하자다. 그러면은 반드시 리스테리아를 커버할 수 있는 항생제를 경험적 항생제에 포함을 시켜야겠습니다. 또 골치 아픈 게 이게 임산부한테도 잘 걸려요. 근데
이제 사실 임산부가 걸린다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보통 사람도 걸릴 수 있으니까 이제 임산부도 걸릴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임산부 걸리면은 본인은 별탈 없이 넘어가요. 근데 얘가 태반을 통해서 태아한테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원래 이 균이요, 그 감염이 되면은 소화기 점막을 뚫고 이 균이 혈액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제 그럼 보통 사람한테는 괜찮은데 노인한테서는 이제 노인이나 아니면 면역자자 이런 사람한테서는 이제 CNS로 가가지고 메닌자이티스를 일으키고 임산부한테서는 태반을 뚫고 태아를 감염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임산부는 요거 이제 리스테리아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거가 피하는 방법이 굉장히 자세하게 올라와 있길래 요 링크를 제가 걸어놨는데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야채는 잘 씻어서 익혀 먹고 특히 새싹 종류, 스프라우트 종들은요. 그리고 육가공품, 아까 말씀드렸던 콜드 델리 밋, 뭐 이런 것들이요. 근데 이런 거 이제 차게 그냥 먹으면 안 되고 꼭 제대로 익혀서 먹어야겠네요. 중심부 온도를 74도 이상으로 올릴 정도로 이제 높이 올려가지고 살균을 제대로 해 먹어야 된다. 그리고 살균이 제대로 되지 않은 우유, 유제품류 이런 거를 먹으면 안 되겠네요. 이 증상은요 대부분 식중독 증상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임산부한테 걸리면은 이제 임산부는 그냥 식중독 증상, 뭐 설사라든지 구토라든지 열, 뭐 이 정도로 끝나는데 이 임산부한테 걸리면은 태아한테 갈 수가 있어요. 이제 태아한테 걸리면은 이제 fetal meningitis, sepsis, 그 다음에 이제 granulomatosis infantiseptica 이런 게 걸릴 수가 있어요. 이제 걸리면 이제 태아가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거를 산부인과에 좀 자세히 적어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노인이나 면역 저하자 이런 사람도 역시 메닌자이티스가 될 수가 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요 치료가 굉장히 특이하죠. 그래서 다른 항생제는 잘 듣지가 않고 엠피실린만 듣습니다. 그래서 뭐 50세 이상 아니면은 면역 저하자의 메닌자이티스는 엠피실린을 꼭 포함해야 된다. 요거 중요하니까 기억하세요. 리스테리아는 엠피실린.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요, 이제 그 브랜칭 필라멘트 모양의 균들, 노카르디오시스, 그 다음에 액티노마이코시스 이렇게 두 개 나왔는데 어차피 요거는 국시에 나오지 않으니까 바쁘신 분들은 넘기셔도 됩니다. 먼저 노카르디오시스입니다. 요 옆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요 길쭉하게 마치 펑거스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그람 양성균인데요. 요 특징이 요게 그람 염색에서도 균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결핵균처럼 항산균 염색, 그러니까 acid fast staining을 해도 거기서 균이 나옵니다. 요게 acid fast staining 한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요거는 그리고 또 공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폐렴을 주로 일으킵니다. 요거는 보통 사람은 잘 안 걸리고 면역 저하자 이런 사람들이 걸리는 균이고요. 그 공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뉴모니아를 가장 흔하게 일으키는데 마치 TB처럼 nodular cavitary lesion을 일으킬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것도 사실 이쪽에 보시면은 약간 뭐랄지 그 CPA 블런팅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사진이 그렇게 잘 보이는 건 아닌데 콕콕콕콕 해가지고 노두 같은 것들이 잔뜩 있는 그런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뉴모니아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CNS로 가가지고는 brain abscess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네요. 진단은 보통 뉴모니아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브론코스코피와 발을 해가지고 검체를 많이 얻어서 그람 스테이닝과 애시드 패 스테이닝을 해가지고 둘 다 길쭉한 필라멘트 같은 그런 모양이 나오면은 노카르디오시스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치료제가 특이하죠. 요거 TMP-SMX 박트리미 치료입니다. 그래서 요거 항생제를 오랫동안 써줘야 되겠고요. 만약에 얘 때문에 앱세스가 생겼다. 그러면은 surgical drainage를 해주는 게 좋겠네요. 근데 만약에 이게 acid fast staining에서 균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거 TB랑 어떻게 구별을 하냐? 증상도 비슷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노카르디오시스는 물론 acid fast staining에서 양성 나와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요거는 기본적으로 그람 염색에서도 그람 양성이 균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TB는요, 이제 분류상으로는 그람 염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람 양성으로. 근데 이거는 그람 염색에서 균 아예 안 나옵니다. 염색약이 그 균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 염색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acid fast staining에서 양성이 나오더라도 그람에서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걸로 구별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은 actinomycos입니다. 이 균은요, 구강에 원래 서식하는 균이라서 치과 치료를 받다가 아니면은 이제 치과 치료를 받다가 감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구강 위생이 굉장히 불량하든지, 아니면은 면역 저하가 있다든지, 이러면은 그 턱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걸릴 수가 있는 균입니다. 그래서 주로 어디 위턱이냐 아니면은 아래턱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균이 번식을 하는데요. 요게 별로 아프지가 않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균이 이제 번식을 하면서 그게 덩어리가 점점 이렇게 커지는데 별로 아프니까 그냥 뭐 좀 불편한가 보다 하고 그런 열이 하고 그냥 지내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너무 커지면은 이제 피부가 점점 얇아지다가 구멍이 뚫린다. 그래서 사이너스 트랙이 뚫린다. 그러면은 그 안에 있던 농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 거죠. 이 사진 보시면요. 이거는 이제 그 안쪽에, 사실 잘 보이지는 않는데, 그 안쪽에 이제 그 균이 이렇게 퍼고 들어가가지고, 아래 턱에 아래 턱에 이제 오스테오말라이티스를 일으킨 거고요. 그 다음에 덩어리가 점점 커지다가 이런 식으로 사이너스 트랙을 형성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요. 이 사진 보시면 이렇게 노란 덩어리 보이시죠? 그 여러분 그 순수한 황, sulfur, 그 노란색 가루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긴 게 꼭 황 덩어리 같다 그래가지고 sulfur granule이라 그래요. 이게 진짜 설퍼가 들어있어가지고 그렇게 부르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냥 색깔이 그냥 노라가지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sulfur granule이 나오는 게 이 actinomycosis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요. 이걸 안 주면 이게 진단이 굉장히 어려워서 시험에서는 엔간하면 이걸 줘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은 즉시 그 고민 없이 바로 액티노마이코시스를 답으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진단은 컬처를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특징적인 리스크 팩터와 이 설퍼 그레뉴얼이 발견이 되면은 진단이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치료는 페니실린이고요. 심한 경우에는 수술로 이제 그 데브리망이라든지 아니면은 앱세스를 좀 제거를 해준다든지 그런 것도 좀 필요하겠네요. 참고로 제가 방금 전에 노카디아는 TMP-SMX로 치료하고요. 그 다음에 액티노마이시스는 이제 페니실린으로 치료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걸 외우는 방법이 SNAP, SNAP이라고 있습니다. sulfonamide for nocardia, 그 다음에 actinomyces for penicillin. 자주 나오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외워두는 게 치료 방법을 외우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gram 양성균 감염 마지막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한 것 중에는요, 사실상 그 테타노스 예방이 가장 시험에 잘 나오고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바쁘신 분들은 테타노스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은 gram 음성균 감염 다루겠습니다.